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9,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것도, 그렇다고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지만요. 제 어린 시절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축산업을 아버지께서 이어받아 번듯한 사업으로 키워내셨거든요. 아버지의 회사는 대대적으로 소를 키우고 직접 정형해서 유통까지 하면서 육류업계에서 꽤나 입지가 탄탄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모자란 것 없이 자랐어요. 집안 사업은 장남인 오빠가 물려받을 것 같았습니다. 커가면서 저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옛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돕기보다는 대학까지 잘 나와서 집안이 정해준 남자를 만나 얌전히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일도 하고 싶었고 연애를 해서 평생의 짝을 제가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한 화장품 회사의 홍보팀이었습니다. 3년의 취업 준비를 하다가 들어간 회사라서 제게는 더욱 남달랐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직접 제 손으로 이뤄낸 성과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어차피 꼭 결혼할 텐데 일은 해서 뭐하냐며 제가 취직한 걸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결혼하라는 압박을 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무렵 퇴근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으려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찾고 있자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의 원성이 들려왔어요. 그걸 보자 버스 기사님도 더는 기다려줄 수 없었는지 제게 짜증스런 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지금 뒤에 사람들 잔뜩 있는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지갑이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아이 정말, 지갑 못 찾겠으면 일단 내려요. 그러고 다음 버스를 타던가. 그때 제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제 앞으로 서더니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분 요금까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2명 찍어주세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생전 처음 본 그 남자 덕분에 무사히 버스에 탈 수 있었어요. 고맙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타는 바람에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차례 빠지고 버스가 한산해져서 그를 찾아봤는데 어디서 내린 건지 보이지도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의 친절을 갚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몇 번이나 기다려봤어요. 저랑 같이 버스를 탄 걸 보면 그도 이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를 다시 만나는 걸 포기하려고 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 버스 요금을 대신 내준 그 남자였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가 먼저 아는 척했습니다. 맞죠? 며칠 전에 버스 요금 대신 내주신 분, 저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다릴 때는 못 만나더니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날은 진짜 감사했어요. 네, 기억나요. 근데 저를 기다리셨어요? 네, 버스비까지 내주셨는데 갚지를 못해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갚을게요. 제가 그날 정말 당황했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혹시
돈이 좀 그러면 커피라도 살게요. 다행히 그는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둘은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대화를 하게 됐어요. 참, 저희 서로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저는 김세영이고요. 이 근처 화장품 회사 아시죠? 거기 홍보팀 다녀요. 저는 이찬호라고 합니다. 이 회사 다니세요? 저는 그 옆에 있는 무역회사 다니고 있어요. 찬호 씨랑 저랑 진짜 가까운 데서 일하고 있었네요. 사실 그날 감사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진 게 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찬호 씨 있나 없나 맨날 확인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저는 그가 버스비를 선뜻 내줄 때부터 그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눠보니 잘 맞는 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아쉽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고 후회했죠. 심지어 다음날부터 머릿속에 그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운명이었는지 한번 마주치게 되니 버스 정류장이나 회사 근처 식당에서도 찬우 씨를 종종 마주치게 됐습니다. 찬우 씨, 오늘도 야근하셨나 봐요. 저는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가는 길이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찬우 씨 연락처 물어봐도 될까요? 나름 용기를 내서 물어봤고 부담스러워 할 줄 알았던 그는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시간이 맞으면 퇴근 후에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 재밌다는 영화가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았고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우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도통 사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는 찬우 씨를 보며 그는 친한 지인으로만 생각하는데 나 혼자서 착각하는 것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저를 엄마가 붙잡았습니다. 세영아, 너 잠깐 시간 있지? 가기 전에 엄마 좀 보자. 아버지가 너 혼처 알아보라고 그랬어. 뭐? 혼처? 엄마. 나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하고 싶다니까. 괜한 짓 하지 마셔. 그래서 지금 너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 없잖아. 괜한 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만나보기라도 해봐. 누가 알아? 맞선으로 만난 사람이 네 짝일지. 아무튼 괜한 고생하지 마세요.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맞선은 싫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기어이 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식당을 예약해뒀으니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라고 하셨죠. 어른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에 안 나가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맞선남은 고르고 고른 사람답게 매너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찬우 씨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찬우 씨가 보였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눈인사를 했는데 그는 웬일인지 급히 고개를 돌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신경 쓰여서 맞선 남과의 식사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고 그 자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찬우 씨였어요. 세영 씨, 저 아까 식당에서 같이 있던 남자 말입니다. 혹시 사귀는 사람입니까? 네? 아니에요.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그게 맞선남이에요.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선자리를 알아보셨어요. 아, 어른들이 약속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실 세영 씨 좋아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 못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세영 씨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 세영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의 고백을 받은 뒤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찬우 씨는 부자도 아니었고 생긴 것도 평범했지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1년 후에는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그의 집에도 인사를 갔죠. 찬우 씨는 공무원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화목하고 평범했어요. 특이한 게 있다면 남동생이 4년 전 먼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인사를 간다고 하자 결혼하고 나가 살던 남동생 부부도 집에 와 있었어요. 찬우 씨의 가족은 다들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게는 동서될 사람의 첫인상이 다소 차가워 보였어요. 저기 지선 씨라고 했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 물어봐도 되죠? 저도 잘 몰라요. 결혼하고 바로 나가 살아서. 네? 예. 그래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저는 친정의 형제라고는 위로 오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가 지선 씨보다 2살 더 많던데 앞으로 잘 지내봐요. 집에 있는 내내 별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말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서가 저보다 먼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고 텃세를 부리는 건가 싶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나온 뒤 찬우 씨는 제게 물었습니다. 세영 씨, 우리 집 식구들 어땠어? 부모님은 세영 씨가 엄청 마음에 드시나 봐. 사람이 밝고 싹싹하다고 좋아하시네. 정말? 다행이다. 나도 찬우 씨 가족들 다 좋아.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아니다. 왜 말을 하려다 말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당신 남동생 와이프 말이야. 이름이 지선 씨라고 했나? 혹시 지선 씨가 나를 싫어하는가 싶어서 친해지려고 말 걸었더니 말도 짧게 하고 표정도 안 좋더라고. 재수 씨가 좀 까칠하고 무뚝뚝하지. 근데 그거 원래 성격이야. 세영 씨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닐 거야. 재수 씨는 나한테도 그래. 그럼 다행이고. 말 걸기가 무서워서 궁금한 건 많았는데도 못 물어봤어. 근데 지선 씨네 친정은 어떻대? 재수 씨네 집도 우리 집처럼 그냥 보통 집안이라고 했어. 특별히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집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아버지 혼자서 키우셨대. 찬우 씨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건데 괜히 제가 주급했다 싶었죠.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될 테니 앞으로 더욱 잘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찬우 씨의 집에 인사를 드린 다음은 저희 집 차례였습니다. 찬우 씨가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간 날,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휴, 세영아, 너 정말 그 찬우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 집 정도면 훨씬 조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데 아쉬워지 그러지 아쉬워서. 엄마, 나는 조건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랑 함께해야 내가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엄마가 또 한 번 잔소리를 하려고 하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세영이 이제 어린애 아니야. 자기도 다 생각이 있겠지. 자식이 언제까지 우리 품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세영이 말처럼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세영이 믿어보자고. 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마침내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저와 찬우 씨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여유가 있으니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와 남편이 거절했어요. 뭐든지 둘이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둘만의 힘으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얻은 신혼집은 동서네와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와 자주 만나 시댁 분위기도 파악하고 선입사람으로서 동서와 친해지고 싶었고 가끔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나야. 혹시 통화 괜찮아? 저 지금 회사라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3분 내로 해주실래요? 별건 아니고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고. 도련님도 시간 된다고 하셨거든. 형님,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대뜸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곤란하죠. 저는 급한 일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예정된 일이 있어서 저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솔직히 말하면 동서와 저는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에게 마음도 쉽게 열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편이라면 동서는 무뚝뚝하고 자신의 주장이 확고한 편이었습니다. 말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죠.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기만 했던 저는 동서와는 뭔가 삐걱대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어요. 여보, 동서랑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름 친해지려고 먼저 다가가는데도 항상 거리감이 있어. 도련님은 동서랑 어떻게 결혼한 거야? 그치. 재수씨 성격이 자기랑은 또 다르지. 내 동생은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다고 하던데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그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대. 정말? 나는 아직 잘 모르겠던데. 그래도 다행이다. 나한테만 그렇게 까칠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잖아. 맞아. 재수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전에도 내가 잠깐 말했었지. 재수씨 친정 어머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아버지랑 단둘이만 외롭게 자랐으니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동서보다 윗사람이고 나이도 있으니까 이해해줘. 세영씨, 사람 마음 여는 거 잘하잖아. 남편에게 동서의 가정사를 듣고 나니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몇 달 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 됐습니다. 바로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는 바람에 들렀다 오느라 조금 늦어버렸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동서가 혼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른 뒤 동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동서 좀 쉬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됐어요.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마저 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했어? 그럼 내가 생선이라도 좀 구워야겠다. 생선도 제가 아까 다 구웠고 갈비도 다 재웠거든요. 형님 지금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쉬세요. 돕고 싶어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날 내내 동서의 눈치만 보게 됐죠. 근데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들어보니까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갔다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서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쓸 일이 많다면서 저 피곤하지 말라고 일부러 음식장만을 혼자서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동서가 불편하다 생각만 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이 끝나고 2주 뒤가 동서의 생일이더라고요. 명절에 너무 혼자만 일하게 해서 미안한 것도 있고 가까이 살기도 하니 친해질 겸 제가 동서 부부와의 식사 자리를 준비했어요. 여보, 내일이 동서 생일이더라.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니까 찬우 씨가 도련님한테 내일 다 같이 식사하자고 말해봐. 그럴까? 알았어. 내가 민우한테 물어보고 연락해줄게. 근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전에 명절 때 너무 혼자만 일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면 좋잖아. 암튼 찬우 씨가 물어보고 나한테도 알려줘. 동선의 부부도 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다음 날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동서의 선물과 케이크도 준비하고 시장을 봐서 동서의 생일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서의 생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부엌에 차려진 생일상을 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생일 축하해. 오늘이 생일 맞지? 지난번 명절 때 혼자만 일하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생일 챙겨주고 싶었어. 형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밥 먹는 자리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그리고 저 원래도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겨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차린 상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거든요. 동서는 밥을 먹는 내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도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의 생일이기에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먹을 때 준비한 선물을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동서, 자 이거 받아. 생일 선물이야. 비싼 건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이거든. 내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형님, 정말 이런 것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요. 비싼 거 아니에요? 직원 할인해서 싸게 샀어. 부담 갖지 마. 동서는 선물을 보고도 시큰둥했습니다. 그것까지 보자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동서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생일상이며 선물까지 다 준비했는데 좋아하기는커녕
계속 불편한 티를 팍팍 내니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서의 생일이니 끝까지 잘 대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동서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저기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웬 봉투야? 아, 별거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넣었어요. 모자르면 말씀하세요. 뭐야? 웬 돈이야?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건데? 아까 잠깐 편의점 갔다 온다고 하더니 돈 뽑아왔어? 그 화장품이요. 할인받아서 샀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형님 돈 쓴 건데 그냥 받기는 뭐해서요. 안 그래도 제 생일상에 케이크까지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친해져 보겠다고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돈을 받으니 제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동서는 정말 사람이 왜 그래? 동서가 그렇게 돈이 많아? 어? 돈은 나도 있어. 동서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잘 지내보자는 사람 성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 이 돈도 도로 가져가고 내가 준 화장품도 쓰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해. 큰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던 남편과 도련님이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동서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동서 역시 사과도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만나게 돼도 인사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점점 사이는 멀어져만 갔죠. 남편은 그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수 씨랑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그래도 당신이 손윗사람인데. 당신도 그만해. 인간관계라는 게 한쪽만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왜 나만 속없이 잘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동서 이야기 꺼내지 마.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몸이 약했던 저는 임신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회사도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친정에 말해볼까? 좀 도와달라고. 아니야, 그러지 마. 이렇게 한번 도움받기 시작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또 도와달라고 하게 될 거야. 아직 우리 젊으니까 어른들께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래, 당신 말이 맞네. 근데 당신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세영아, 나도 자영업 한번 해볼까? 민우가 하는 거 옆에서 오래 보고 도와주면서 나도 해보고 싶긴 했거든. 이번에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남편이 예전부터 장사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접어뒀던 꿈이었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됐으니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던 도련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겸 오랜만에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서도 함께였어요. 형, 회사 관뒀다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가 그렇게 어려웠었어? 회사도 어려워졌는데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겸사겸사 그만뒀어. 민우야, 오늘 너 만나자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나 사실 예전부터 장사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좀 물어보려고. 뭐? 형이 장사? 하긴 예전부터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보면 형도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 아이템은 생각해봤어? 그런데 남편과 도련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진짜 오래 생각해보신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버님은 사업이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 재수씨, 제가 티를 안 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전부터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민호한테도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아주버님, 민우 씨 일하는 거 옆에서 돕는 거랑 실제로 내가 사장이 돼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민우 씨가 사업하니까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아주버님처럼 계속 회사에만 다니던 사람이 멋모르고 덤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요. 재수씨, 저도 쉽게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오래 고민했던 일이고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아주버님은 장사보다는 회사 다니시는 게 적성에 더 맞아요. 창업보다는 이직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랑 잘하는 거는 다른 일이잖아요. 저도 주변에 퇴직금으로 장사 시작하는 선배들 많이 봤는데요. 덜컥 시작했다가 재산 다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서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쳤어요. 동서는 사람이 왜 그래? 동서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알겠는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이 사람도 생각 많이 해보고 결정한 일이야. 내 남편이 동서 친구야? 아랫사람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가르치는 듯 말을 해? 형님, 저도 가족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는 그나마 있는 아주버님 퇴직금도 날아갈 수 있어요. 장사하다가 빈털털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취업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됐어. 우리가 상의할 사람을 잘못 골랐네. 찬우 씨 일어나. 당신 여기서 이런 소리 듣지 마. 가자. 저는 그날 동서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동서가 꼭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죠. 그 뒤 남편은 창업 설명회도 나가고 이것저것 알아본 뒤에 일본식 주점을 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회사 동료들도 와서 팔아주고 새로 오픈한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서 처음 몇 달은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4달 정도 넘어가니 오픈빨이 끝나버린 건지 장사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었고 결국 겨우 1년을 버티다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게가 실패한 이후 남편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선배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벌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 돈은 장사하면서 생긴 빚을 갚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일을 구하러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몇 년간 경력이 단절됐던 터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건 바로 친정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라 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안방 침대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회사가 망했다니. 아버지랑 오빠는? 말 그대로야, 세영아. 다 망했다. 우리 집 망했어.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엄마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아니, 사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 아휴,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야. 사실 너랑 이서방이랑 장사 시작한다고 정신없을 때부터 너희 아버지 사업이 조금 흔들렸었어. 내가 뭐 물어보면 맨날 괜찮다고만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아휴, 이 꼴이 날 줄 누가 알았겠니? 저희 부부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을 무렵 저희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서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욕심이었는지 사실 회사 자금 사정으로는 무리였어요. 오빠가 옆에서 말려봤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인수한 회사가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손실 메꾸기만 급급하게 됐고 곧 자금은 바닥났고 투자도 되지 않아 인수하면서 생긴 빚도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결국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집도 곧 내놔야 할 판이다. 이제 나랑 네 아빠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세영아 어떡하니? 아유 어쩜 좋아. 세영아 너 어디서 돈 나올 데 없지?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어디 월세방이라도 구해볼 텐데. 엄마 그게 우리 가게 냈던 거 잘 안 된 거 엄마도 알잖아. 아유 그래 그렇지.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유 그나저나 정말 당장 어디서 지내니? 엄마 지낼 데 없겠어? 당분간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돼. 너희 집? 아휴 이서방 볼 면목도 없고 너도 힘들지 않아? 이서방이 뭐 이런 걸로 뭐라 할 사람이야? 걱정 말고 와. 남편에게 사정을 말한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단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엄마도 사위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기 세영아, 아버지는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진짜 돈 구할 데 없겠어?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거 그렇게 많이 불편해? 이서방 볼 면목도 없고 보증금이라도 구하면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서 살아볼 텐데. 돈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항상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리는 건지 저 역시도 그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게 말아먹고 남편은 또다시 월급쟁이 회사원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다달이 갚아야 하는 빚을 갚고 나면 둘의 생활비도 빠듯했었죠. 친한 친구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니까요. 가게를 하면서 대출은 있는 대로 다 받은 상태였고 정말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서가 떠올랐죠. 동서한테까지는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이 형편이 이렇다 보니 결국 자존심까지 접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네는 도련님 장사도 잘 되고 동서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돈을 빌려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여기야. 이렇게 둘이 보는 건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네, 저야 늘 비슷하죠. 아주버님 가게 문 닫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갑자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 그게 동서 있잖아. 돈 가진 것 좀 있으면 나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어디 투룸 월세 보증금만이라도 마련할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푸름이요? 형님 집까지 빼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인데 그러세요? 뭘 알아야 생각해보던 말던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동서에게 친정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동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더니 잠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요. 형님 거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장사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퇴직금 아껴놓고 이직했으면 이럴 때 저한테까지 형님이 손 벌리러 오셨겠어요? 동서, 나도 동서한테까지 이렇게 돈 빌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그나마 부탁해볼 만한 사람이 동서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말을 이렇게 해야겠어? 됐다, 됐고 그럼 동서도 돈 못 빌려준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요, 형님. 제 말은 나는 그래도 자존심 다 굽히고 우리 친정 사정까지 다 말했는데 내가 괜히 말했네. 돈 빌려달라고 했던 건 잊어버려. 못 드는 걸로 해줘. 형님. 동서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찾아봤지만 돈 나올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며칠 후 다행히 이모가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고 엄마와 아버지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회사가 망한 뒤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체면도 있었고 다른 일을 해본 경험마저 없었기에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주전부리라도 사들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러 말동무를 하곤 했지만 그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루는 아버지의 생신이라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려고 집에 들렀는데 엄마 혼자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혼자 계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있었어. 근데 세영아, 이렇게 자주 와도 돼? 우리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밥이라도 함께 하려고 왔는데 어디 나가셨어요? 아이고 그래. 오늘이 네 아버지 생일이었지. 집안 망하고 그런 것도 잊고 있었네. 네 아버지 오늘 일 나갔어. 일주일 전부터 일 나가고 있잖아. 너네 동서네 집 운전기사로. 뭐?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고? 어머, 세영이 너 몰랐어? 나는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왜 우리 아버지를 자기네 집 운전기사로 취직시켰는지, 그리고 부잣집도 아니면서 운전기사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아버지 진짜 동서네 집에 취직한 거 맞아?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에 운전기사가 왜 필요한데? 아유 아니야 세영아. 네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그 집 엄청 부자던데? 예전에 우리 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집이더라. 너 몰랐니? 무슨 소리야? 동서네가 왜 부자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엄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도 동서네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고 동서가 평소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오히려 아끼면 아꼈지 사치스러운 구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어디 이상한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엄마에게 주소를 받아 동선의 친정이라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으로 도착해보니 잘 사는 것도 그렇다고 못 사는 곳도 아닌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점점 더 이해가지 않는 상황에 저는 동선의 친정이라고 하는 그 집 앞에서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얼굴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 여기 동선의 친정 맞아? 그리고 동서가 우리 아버지 친정 운전기사로 취직시켜줬어?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형님. 저희 목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동서의 친정집 문이 열리더니 친정아버지 또래의 나이가 지긋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지선아, 너였니? 아니, 왔으면 들어오지. 밖에서 뭐하는 거야? 이분은 누구니? 아, 아버지, 그게 저희 형님이세요. 아주버님 아내분이요. 뭐야? 아니, 지선이, 너는 왜 형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 지선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오시죠. 아내 아버님도 계시니까요. 어르신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 한가운데 장기판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제 얼굴을 보고 꽤 놀라는 눈치였죠. 정말로 아버지가 동서의 친정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남의 집, 그것도 동서 내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자 더욱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전엔 회사 사장님으로 떵떵거리며 사신 분이 다 늙어서 이렇게 다른 집 기사를 하게 됐는데 딸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죄송스러웠죠. 아버지, 정말 여기서 운전기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내가 자존심 다굽히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형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형님이 예전에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셨던 날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여쭤봐서 연락처 받고 친정아버지 운전기사로 취직하실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솔직히 저는 동서의 친정집을 보고 운전기사가 필요할 정도로 잘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아파트였거든요. 한 24평쯤 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집에 무슨 운전기사가 필요할까 싶었고 제대로 월급이나 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동서는 집에서는 말하기 껄끄러운지 제 손을 잡고 친정 근처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형님 많이 놀라셨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말씀 안 하신 줄은 몰랐어요. 동서,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동서는 친정 부자도 아닌 것 같은데 운전기사가 왜 필요해? 아, 형님, 그게요.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부자가 맞아요. 아버지 성격이 워낙 검소하세요. 그래서 가진 거 티내지 않고 사셔서 그렇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부동산 사업이랑 건물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꽤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 재산이지 제 재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시는 집도 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인데요. 가족도 별로 없는데 큰 집에 살면 낭비라고 하시면서 얻으신 거예요.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알아주는 자산가인 듯 했습니다. 동서가 대충 알려준 것만 해도 벌어들이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차고 넘쳐도
티를 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사치를 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과 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진 걸 사회에 나누는 분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살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등록금 말고는 10원 한 푼 받아본 적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직접 돈을 벌어봐야 돈이 소중하고 무서운 줄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0살 이후로는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었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했는걸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 동선의 집이 부자인 건 이제 알겠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날요, 형님 그렇게 가고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 뭐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물어봐서 형님 아버지께 따로 연락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는지 쓸쓸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두 분이 말동무라도 하시면 좋잖아요. 형님 아버지는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저희 아버지는 말동무가 생겨서 좋고요. 동서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동서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네 동서네 집에서 일한다고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세영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지금 정말 좋아. 아버지,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세영아, 사실 사업 망하고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실패자라고 느꼈었다. 회사 망한 것보다 그런 생각이 더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다시 일을 하게 되니까 나도 아직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 지금이 사업할 때보다 마음도 훨씬 편하고 말년에 이렇게 좋은 친구까지 생겨서 기쁘다. 그러니까 세영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 아주 만족하면서 일하는 거야. 네 동서 참 고마운 사람이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가 좋으면 됐어요. 그래. 그리고 세영아, 앞으로 나랑 네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 여기서 돈도 잘 받아. 무료 월급이 1,000만 원이나 된다. 너무 큰 월급이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서와 동서의 아버지는 매일 집에 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운전기사도 해주시는데 그 정도 월급은 충분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냉정하고 쌀쌀맞고 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동서를 오해했던 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울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동서, 내가 그동안 동서를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기도 살려준 거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솔직히 제가 다 오해하게 만든 거죠. 제 성격이 이래서 그동안 형님 마음 속상하게 했던 거 죄송해요. 언젠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생일 챙겨주신 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우리 엄마요, 제 생일 며칠 앞두고 돌아가신 거라서 그 이후로 생일을 안 챙겼어요. 그런데 막상 형님이 챙겨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돈을 드린 거예요. 집에 가서 입장 받고 생각해보니까 형님 화나실만 했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동서를 보니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는데 저 역시 동서의 성격이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겪었던 갈등은 모두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와 동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니 그 뒤로는 동서의 말과 행동이 예전처럼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저와 동서의 친정아버지 두 분도 친구처럼 지내십니다. 말년에 이렇게 잘 통하는 벗을 만난 게 큰 복이다 하시면서 두 분이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 역시 이제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늦게나마 진짜 여동생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누군가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동서 역시 처음에는 그 차이 때문에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순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용기 내서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처럼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